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기업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나름대로 자신이 구축한 생태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이에 비례해서 생태계의 범위도 넓어지게 마련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혼자서는 생존하고 번영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약한 이웃들과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식을 취하여 자신의 힘이 미치는 네트워크를 넓혀 장기적 생존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외부 세력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습니다. 상생의 정신은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전략의 차원에서 구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조직 간에 제휴를 하는 이유는 상호 이익 구조를 만들어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는 구조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마련이죠. 기원전 8세기 라틴 단일 민족의 촌락으로 출범한 로마는 정복 사업으로 권력이 확장되면서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로마가 패권과 함께 장기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피지배 민족들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공존하는 플랫폼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각각의 특성을 인정한 자치를 허용한 데다 로마 가도를 건설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법률을 통한 공정한 질서를 수립해서 권역 내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었기에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융성기 이전인 기원전 6세기에 다양한 민족의 상호이익 플랫폼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가 건설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일화로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주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는데요. 키루스에게 약소민족에 대한 관용과 배려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란 남부 유목지대의 족장으로 출생한 키루스는 휘하의 부족민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에 나서서 우선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을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통적인 강국 메디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메디아의 왕은 키루스의 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였지만 성격이 난폭하여 민심이 떠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키루스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복자 키루스는 할아버지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도록 배려하였고 메디아인은 차별 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키루스는 이어서 리디아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사마르칸트, 마지막으로 고대 문화의 중심지 바빌론도 정복했습니다. 바빌론을 점령한 뒤 키루스의 군대는 약탈을 하지 않고 부패한 귀족들만 처형했습니다. 키루스는 대제국의 건설자였지만 관용과 배려의 미덕을 이해하는 군주였고 페르시아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의 백성들은 약소 국가들의 맹주로서 자비를 베푼 키루스를 왕중의 왕으로 떠받들었습니다. 시장의 본질은 상호 이익입니다. 사업의 본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면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상거래 자체가 상호 이익을 전제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본질은 상호 이익을 위한 거래의 반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기업 생태계에서 상호 이익 구조의 개념과 범위가 넓어짐을 뜻합니다. 생태계의 중심에 서는 강자가 일시적인 힘의 우위를 남용하면 일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공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자일수록 생태계의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업도 강력한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 존재합니다. 소비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부품, 시장 등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이러한 협력관계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상생을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마키아벨리의 관점은 현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세계 전체가 될 수는 없고 세계 최대의 기업도 산업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제국도 주변 국가의 협력 구조를 형성하여 유지하는 것이고 대형 기업도 협업 체계의 틀 속에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호이익 구조를 형성하는 기업은 자신이 소속된 네트워크 전체를 강하게 만들면서 자리를 잡지만 단기적인 이익만 취하면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최근 플랫폼 개념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기업은 나름대로의 상거래 플랫폼을 형성하고 이 전제에서 존재하여 왔습니다. 특히 다양성이 특징인 21세기에는 일개 기업이 아무리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시켜도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롱테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상되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개념은 바다를 덮기 위해 더 큰 배를 만드는 무모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배를 모아서 넓은 바다를 덮을 수 있는 선단을 구성하는 접근에 해당합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플랫폼을 형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래 자체는 참여자 간에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디어의 다양성과 자체 진화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공급자들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도태되고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거래는 활성화되고 생태계의 역동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 초기에는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첨단 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중견 기업과 기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SNS 회사들도 정보와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플랫폼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달한 음식 배달을 플랫폼 개념으로 전환한 사업자들이 다수 출연해서 성업 중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은 달리했지만 상호 이익의 추구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는 독립된 주체들의 상생을 통한 효과적인 생존 모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